야,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를 굶겨? 당장 일어나서 미역국 안 끓여.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에 나는 그저 10분 더 누워있었을 뿐이다. 방문을 나서는 나를 반긴 건 남편이 매섭게 날린 따귀 한 대였다. 그는 그렇게 개를 길들이듯 나를 꽉 잡고 내친 김에 내가 결혼 전 온전히 내 돈으로 산 마포구 한강뷰 아파트까지 차지할 심산이었던 거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나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그 비싼 교자상을 단숨에 뒤엎어 버렸다. 바닥에 놔둔 구는 반찬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꿨어. 10분 줄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윽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 모자는 그제야 자신들이 사람을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았다. 구독 버튼을 눌러 오늘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녹슨 차가운 긴 바늘처럼 내 고막을 정확히 찔러 들어왔다. 겨울철 아침 6시 정각. 서울 마포구의 기온은 여전히 영하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번쩍 눈을 뜨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머릿속이 한 3초간 하얗게 비워졌다. 이곳은 나의 신혼집. 바로 어제 결혼식을 올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침대 시트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박민수는 침대에 없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쾅 하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이어서 금속 냄비 뚜껑이 원목 마루에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메아리가 울렸다. 나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거위털 이불을 걷어찼다. 발끝이 차가운 바닥에 닿자마자 푹 익어버린 강렬하고 자극적인 마늘 냄새가 방문 틈을 타고 침실로 스멀스멀 밀려 들어왔다. 침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황동색 문손잡이가 벽에 세게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파열음을 냈다. 박민수가 성큼성큼 뛰어들어왔다.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그가 번쩍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밀폐된 침실 안에서 폭죽처럼 터졌다. 내 고개는 옆으로 확 꺾였고 왼쪽 뺨에서 순식간에 불이 붙은 듯 화끈거리는 고통이 번졌다. 입안 점막이 치아에 부딪혀 찢어지면서 녹슨 쇠 같은 비릿한 피맛이 혀끝을 빠르게 맴돌았다. 왼쪽 귀는 웅웅거렸고 생리적으로 맺힌 눈물 탓에 시야가 잠시 흐릿해졌다. 이게 말이나 돼. 박민수의 고함에 창유리마저 덜덜 떨렸다.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처자빠져 자고 있어? 감히 어머니를 굶긴 채 부엌에서 일하게 만들어. 나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눈앞에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그는 턱시도를 쫙 빼입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애틋한 눈빛으로 내게 반지를 끼워주며 나를 공주처럼 아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리고 어젯밤 그가 본가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퀴퀴한 곰팡내 나는 낡은 이불가지와 싸구려 가전제품들을 정리하느라 나는 새벽 3시까지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는데 정작 본인은 골아떨어졌었다. 그래놓고 지금 자기 엄마 앞에서 이른바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세우겠답시고 내게 따귀를 날린 것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손등을 들어 올려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쓱 닦아내고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시체를 보는 것과 같았는지 민수의 목젖이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다. 막 치켜들려던 그의 반대쪽 손은 허공에 굳어버렸고 그의 눈빛 속에는 찰나의 찔림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를 지나쳐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곧장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이숙자 여사가 내 1,20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순백색 양모 러그 위에 떡하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신문지 몇 장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는 커다란 빨간 고무대야 3개가 놓여 있었다. 대야 안에는 양념에 버무려진 통배추 김치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시뻘건 김칫국물이 고무대야 가장자리를 타고 뚝뚝 떨어져 내 하얀 러그 위에 끔찍한 붉은 얼룩을 번져내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이숙자가 눈을 흘기며 비아냥거리듯 말끝을 길게 늘였다. 아이고, 요즘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은 아주 귀하신 몸이라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시네.
어른을 굶겨 죽일 작정인가? 우리 민수가 박복하기도 하지 아침밥 하나 차릴 줄 모르는 여편네를 얻어서 이 고생이니 원.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톡 쏘는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그 김치들을 쓱 훑어보았다. 내 두 손은 꽉 쥐어져 주먹이 되었고 너무 힘을 준 탓에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갑자기 허리를 확 숙여 가장 큰 고무대야의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위를 향해 매섭게 뒤엎어 버렸다. 싹! 쾅!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김치가 시뻘건 국물과 함께 마치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 값비싼 러그를 완전히 망쳐놓은 것은 물론이고 이숙자의 온몸에도 처참하게 튀어버렸다. 붉은 고춧가루가 그녀의 공들여 볶은 파마머리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경악으로 물든 그녀의 얼굴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아이고, 그녀의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늘이 무너졌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이 미친년이 단단히 귀신이 들렸구나. 박민수가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내 머리채를 잡아채려고 달려들었다. 너 미쳤어.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손을 피했다. 그리고 잠옷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경찰입니다. 상황실 직원의 능숙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숙자의 비명은 목이 졸린 닭처럼 뚝 끊겼다. 박민수의 손도 허공에 굳어버렸다. 여기 마포구에 있는 고층 주상복합 1502동 3301호입니다. 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경찰 출동을 요청합니다. 지금 가정폭력과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민수가 기겁하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왼손으로 옮겨쥐고 오른손으로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었다. 그를 향해 겨누진 않았지만 칼끝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너 일단 그 칼부터 내려놔. 박민수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기 뜻과 다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좋게 말로 하자. 경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무슨 얼어 죽을 무단침입이야. 이숙자가 찌개 냄비를 싱크대에 콱 내리치며 두 손으로 자기 허벅지를 퍽퍽 치면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내 시험이다. 내가 내 새끼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불법이야? 경찰이 오면 나를 잡아가기라도 한대? 이 근본 없는 기집애가 위아래도 모르고 기본 예절조차 밥 말아 처먹었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기를 향해 계속 말을 이었다. 가해자는 제 남편이고요. 무단침입자는 그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니 최대한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는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갔다. 박민수가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문을 안에서 굳게 잠가버렸다. 금고에서 서류가 담긴 누런 황대 봉투를 하나 꺼냈다. 서랍을 열고 사본 몇 장을 더 집어들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내 손은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오직 왼쪽 뺨만이 계속해서 불타는 듯 화끈거릴 뿐이었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서재 문을 열고 나가자 박민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이숙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가슴을 부여잡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신고자분이 누구십니까? 나이 지긋한 경찰관이 난장판이 된 바닥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붉게 부어오른 내 왼쪽 뺨에 시선을 멈췄다. 접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아유,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박민수가 황급히 다가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두 손을 비비적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억지스럽고 비굴한 미소가 띄워져 있었다. 그저 부부 싸움입니다. 저희가 이제 막 신혼이라 성격 차이로 다투다가 홧김에 물건을 좀 떨어뜨려내요. 이른 아침부터 헛걸음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부싸움이요. 경찰이 미간을 찌푸리며 내 뺨을 가리켰다. 이따귀 자국도 부부싸움하다가 혼자 넘어져서 생겼답니까?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이숙자가 경찰 앞으로 달려들어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경찰 양반. 이 바닥에 엎어진 꼴 좀 보소. 내가 꼭두새벽부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침밥을 해다 바쳤더니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며느리년이 밥상을 엎어버린 거 아니오. 내 아들이 그거에 홧김에 좀 밀친 거지. 그게 무슨 폭력이야? 우리 집안 법도가 원래 이래요?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따끔하게 혼도 내는 거지. 수첩을 들고 있던 젊은 경찰이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아줌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집안 법도를 따지십니까? 사람 몸에 손대면 무조건 폭행죄로 들어갑니다. 나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이숙자를 지나쳐 손에 들고 있던 황대 봉투를 나이든 경찰관에게 건넸다. 등기부등본 사본입니다. 나는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일순간 조용해진 현관에서 유독 또렷하게 울렸다. 경찰이 사본을 꺼내 쓱 훑어보고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에 100% 제 돈으로 매입한 제 개인 자산입니다. 대출금 한 푼 없고요. 남편 측에서 보탠 돈도 단 1원조차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순식간에 사색이 된 박민수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이숙자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즉, 명백한 제 집이라는 뜻이죠. 지금 당장 이 두 가해자가 제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이숙자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 집, 우리 민수가 산 거 아니었어? 걔가 분명히 나한테 보아하니 아드님이 어머님을 속였나 보네요. 나는 그녀의 말을 뚝 끊고 다시 경찰을 보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만약 거부한다면 퇴거불응죄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경찰이 사본에 적힌 명의자를 다시 한번 꼼꼼히 대조해 본 뒤 박민수 일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두 분, 지금 당장 나가 주십시오. 주거권자가 퇴거를 요구하는데도 머무르시면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내 소매를 잡아 끌려 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밖이 얼마나 추운 줄 알아? 나가.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경찰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나와 박민수 사이를 가로막으며 억양을 높였다. 신속히 퇴거하십시오. 이숙자는 아예 현관 바닥에 퍼질러 앉아 두 다리를 바둥거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나 안 가. 여기가 내 새끼 집인데 어딜 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그 뱀같은 향연 속셈을 까발려주마. 이런 난동에 이골이 난 듯 젊은 경찰은 지체 없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반강제로 문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박민수 역시 두꺼운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얇은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초겨울 복도 한복판으로 쫓겨났다. 열린 복도 창문 틈으로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자 박민수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경찰 2명이 문 밖에 서서 이제 문을 닫아도 좋다는 눈짓을 보냈다. 나는 바로 문을 닫는 대신 문 안쪽에 설치된 도어록 앞으로 다가갔다. 바깥에 선 3사람이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도어록의 배터리 커버를 열고 초기화 버튼을 꾹 눌렀다. 띠릭. 경쾌한 기계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키패드에 전혀 새로운 6자리 숫자를 입력한 뒤 별표 버튼을 눌렀다. 띠리링.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경쾌한 확인음은 마치 그들과의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듯 했다. 복도 한가운데 서 있던 이숙자는 그 소리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경찰의 만류를 뿌리치고 문틀 쪽으로 달려들어 나를 향해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 이 처죽일려나. 내가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내가 이 문짝을 다 때려 부숴서라도 들어갈 거야. 당장 너희 회사 상사들한테 찾아가서 내년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주마. 나는 문틀에 손을 짚고 목에 핏대가 선 그녀를 무미건조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마음대로 해보시죠.
다음번에 이 복도에 발가락 하나라도 들이미는 순간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안 끝납니다. 곧바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든가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철제 현관문이 닫히며 바깥의 악다구니를 절반 이상 차단했다. 하지만 이숙자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다. 문 밖에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통곡 소리가 층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와서 보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패네. 시어미를 한겨울 길바닥에 쫓아냈어. 그녀는 방음이 잘 된 이중창마저 뚫고 들어올 만큼 악을 쓰며 이웃들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근본 없는 기집애가 어디 있담.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러다 천벌을 받지. 그때 옆집 3302호의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앞집 아주머니였다. 아이고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내 억울함 좀 들어보소. 이숙자는 마치 생명줄이라도 잡은 양 달려가 아주머니의 옷소매를 부여잡았다. 신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를 문 밖으로 내쫓는 게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요?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을 한 바가지 푹 퍼낸 뒤 양푼에 찬물을 가득 받았다. 수면 위로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뼛속까지 시린 청아한 소리를 냈다. 물이 가득 담긴 양푼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 문 손잡이를 눌렀다.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 이숙자는 여전히 옆집 아주머니를 붙들고 눈물 콧물 다 짜내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고 박민수는 그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며 입술이 파래진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나는 열린 문틈 사이로 양푼을 내밀고 이숙자의 발밑을 향해 힘껏 물을 촤악 뿌려버렸다. 쫙! 얼음 조각이 섞인 차가운 물벼락이 복도 타일 위로 요란하게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고 사방으로 튄 물보라가 이숙자의 바짓가단을 차갑게 적셨다. 매서운 한기가 복도를 맴돌던 탁한 공기를 단숨에 밀어냈다. 이숙자는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펄쩍 뛰어올랐고 삑사리가 난 듯한 아주 기괴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하마터면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옆집 아주머니는 기겁하며 자기 집 문 안으로 쏙 몸을 숨긴 채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만 바깥을 염탐했다. 나는 문 안쪽에 선 채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떠는 시어머니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시끄럽게 굴면 바로 접근금지 신청한다고. 다음번엔 이 얼음물이 그쪽 얼굴에 정통으로 꽂힐 겁니다. 문이 다시 닫혔고 이번엔 바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침실로 돌아왔다. 뺨에 붉은 붓기가 욱신거리며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얼음팩을 꺼내 수건으로 감싼 뒤 얼굴에 대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화면을 켰다. 우리 가족 사랑해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다. 박민수는 근처 PC방이라도 달려간 모양이었다. 그는 단톡방에서 본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 연기를 시작했다. 박민수가 올린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떠올랐다. 어머니가 그 미친 여자한테 쫓겨났다고 겉옷조차 못 입게 하고 내쫓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그는 내가 자기를 가장으로 취급조차 안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 성질머리가 더럽다느니 어머니가 새벽부터 고생해서 차려주신 밥상을 다 엎어버리고 급기야 경찰까지 불러서 자기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길길이 날뛰는 메시지였다. 곧이어 신우이 박지영의 메시지가 톡톡 튀어나왔다. 박지영은 오빠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그 여자가 미쳤냐고 감히 엄마한테 그렇게 대했냐며 흥분했다. 그녀가 도대체 뭐 되는 줄 아냐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며 오빠인 박민수를 탓하기도 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런 수모를 겪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원망 섞인 비난이었다. 그리고 박지영은 곧장 나를 지목하며 메시지를 쏟아냈다. 언니 대체 왜 그렇게 미쳐 날뛰는 거냐고 당장 튀어나와서 해명하라는 윽박지름이었다. 어른이 좋은 마음으로 아침밥 챙겨주러 가셨는데 그딴 식으로 보답하냐며 언니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협박도 덧붙였다.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활자들을 보고 있자니 얼음팩에서 전해지는 뼛속 시린 냉기 덕분에 내 이성은 한없이 차갑고 또렷해졌다. 사과. 무릎을 꿇어. 나는 온점 하나조차 찍어줄 가치를 못 느끼고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툭 던져버렸다.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간의 3분의 2는 내 옷과 짐들로 채워져 있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박민수가 어제가 들여놓은 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싸구려 캔버스 가방 몇 개, 세탁을 너무 많이 해 색이 다 빠진 셔츠 몇 벌, 그리고 낡아 빠진 운동화들. 나는 커다란 100리터짜리 검은색 쓰레기 봉투 몇 장을 뜯어냈다. 옷걸이를 틀어주고 그의 셔츠들을 옷걸이째 거칠게 잡아뜯어 쓰레기 봉투 안에 쑤셔 박았다. 신발, 속옷, 세면도구 등 분류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저 그의 물건이기만 하면 모조리 봉투 안으로 쓸어 담았다. 내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고 단호했다.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박민수의 흔적들은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 3개 안에 완벽히 구겨 넣어졌다. 나는 포장용 테이프를 뜯어 봉투 입구를 칭칭 감아 밀봉해버렸다. 거실로 돌아온 나는 용달을 겸하는 퀵서비스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수고하십니다. 용달 좀 부르려고요. 뻐근해진 손목을 주무르며 말했다. 큰 이삿짐 봉투 3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픽업해 주시면 됩니다. 도착지는 어디로 할까요? 상담원이 물었다. 노원구입니다. 나는 짐이 배달될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었다. 시어머니 이숙자가 살고 있는 낡고 허름한 반지하 빌라 주소였다. 요금은 선불이신가요? 착불이신가요? 착불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무조건 수령인에게 받아내시면 됩니다. 오후 3시, 뺨의 붉은 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옅은 멍 자국으로 변해 있었다. 컨실러를 몇 겹 두껍게 덧발라 상처를 완벽히 가린 나는 피디 깔끔하게 떨어지는 어두운 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정시에 회사 로비에 도착했다. 수석 데이터 분석가로서 오늘 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리뷰 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고작 집안의 쓰레기 같은 잡음 따위에 내 커리어를 방해받을 순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층 로비로 들어선 순간 이 공간과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한 실루엣이 내 시야에 걸려들었다. 박민수는 품이 살짝 큰 헐렁한 양복을 입은 채 촌스러운 빨간 셀로판지로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개찰구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볼품없는 사과와 귤 몇 개가 담겨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즉시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다정한 표정으로 싹 돌변하더니 나를 향해 다가왔다. 여보, 그는 혀가 반토막 난 듯 달콤한 목소리로 불렀고 지나가던 동료들이 쳐다보도록 다분히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키웠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아침에는 내가 다 잘못했어. 그는 비굴한 미소를 잔뜩 머금은 채 과일 바구니를 내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과하러 왔잖아. 이것 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일부러 사왔어. 이건 그의 뻔하고 역겨운 단골 수법이었다. 남들 앞에서는 늘 한없이 온화하고 가정적인 착한 남편 행세를 했다. 그러나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그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튀어나오곤 했다. 내 물건 챙겨서 당장 꺼져. 나는 바구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박민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는 것을 확인하더니 눈알을 굴리며 갑자기 내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애원하는 듯하면서도 은근한 협박이 섞인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여보, 이제 그만 화 풀어. 다 우리 가족 체면을 위해서잖아. 당신이 고집 좀 꺾어. 아침에 당신이 경찰까지 부르는 바람에 어머니가 너무 놀라셔서 지금 알아누우셨어. 나는 티 내지 않고 손목을 매몰차게 빼낸 뒤 자연스럽게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쥐었다. 엄지손가락으로 빠르게 화면을 쓸어 올려 녹음 앱의 단축키를 눌렀다. 화면에 붉은색 녹음 시간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일부러 말의 속도를 늦추고
지친 기색을 연기했다. 체면. 지금 우리 사이에 체면 차릴 게 남아있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아침에 그 난리를 치셨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박민수는 내 태도가 한풀 꺾였다고 착각했는지 눈빛에 얄팍한 계산이 성공했다는 득의양양함이 스쳤다. 그는 내 쪽으로 바짝 다가붙더니 더 은밀하고 뻔뻔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실 어머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신 거야? 어머니가 보시기엔 이 아파트 명의가 당신 혼자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집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거거든. 당신이 이 아파트 명의에 내 이름만 살짝 얹어서 공동명의로 바꿔주면 어머니도 마음의 짐을 덜고 더 이상 당신을 안 괴롭히실 거야.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응? 명의만 돌려주면 내가 어머니한테 절대 비밀번호 못 누르게 단단히 일러둘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시간은 벌써 45초를 넘어가고 있었다. 내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딕션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가며 그의 말을 똑같이 반복했다. 당연하지. 박민수가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재산을 합쳐야 진짜 부부지.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한 줄 올라가는 게 뭐 대수야? 그렇게 해주면 어머니 체면도 서고 다 좋잖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점철된 그의 상판대기를 보고 있자니 위장에서부터 지독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박민수,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두었다. 내 손에 들린 그 바구니 안 무거워? 그가 멍청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구질구질한 속셈까지 꽉꽉 눌러 담고 들고 있으려니 내가 다 무거워서 숨이 막히네. 나는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얼굴로 그를 쏘아보았다. 가서 이숙자한테 전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일은 이번 생엔 절대 없을 거라고. 그리고 법원에서 날아갈 소환장이나 얌전히 기다려. 말을 마친 나는 뒤에서 나를 부르는 그의 다급한 외침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원증을 찍고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같은 팀 후배가 쭈뼛거리며 내 자리로 다가왔다. 선임님, 그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내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이거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서 사람들 몇 명이 벌써 얘기 중이거든요. 나는 무심코 화면을 훑어보았다. 한국의 주부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형 맘카페 게시판이었다. 게시물의 제목은 굵고 시뻘건 글씨로 강조되어 메인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떡하니 걸려 있었다. 마포구 모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천하의 악독한 며느리를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사생활까지 문란하다며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게시물은 입에 담기도 힘든 원색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산 여자를 묘사하고 있었다. 악덕 며느리가 이른 아침 자신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밥을 해온 시어머니를 어떻게 매몰차게 내쫓았는지 아주 악의적으로 각색해 놓았다. 심지어 화질이 깨진 사진 한 장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건 내가 오늘 아침 얼음물을 부었을 때 이숙자가 복도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 뒷모습이었다. 글쓴이는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네티즌들을 선동하며 이 여자의 신상을 털자고 호소하고 있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회사 로비까지 찾아가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으름장이었다. 게시물 아래로는 벌써 수백 개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저열한 인신공격과 쌍욕들로 가득했다. 후배가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선임님, 이 사진에 찍힌 아파트 복도 구조. 아무리 봐도 선임님 사시는 그 단지 같아서요. 게다가 글에 암시된 직업적 특징들도 너무 선임님을 가리키는 것 같고. 맞아. 내 얘기야. 나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후배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모니터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백그라운드 데이터 추적 프로그램을 즉각 실행시켰다.
박지영은 익명성이라는 얄팍한 방패 뒤에 숨으면 마음대로 사실을 조작하고 사이버 불링을 통해 내 무릎을 꿇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한 모양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날카로운 타건음이 사무실의 정막을 깼다. 시커먼 터미널 창 위로 빽빽한 코드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대기업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인 내게 제대로 된 암호화 처리조차 거치지 않은 일개 커뮤니티 계정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다. 10분 후 모니터 화면에 상세한 서버 로그 데이터가 팝업되었다. 글을 작성한 접속 IP, 가입 당시 본인 인증으로 연동된 실명 정보까지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벌거벗겨진 채로 낱낱이 드러났다. 가입자 실명은 박지영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인쇄 버튼을 눌렀다. 복합기가 징소리를 내며 갓 인쇄된 뜨끈한 서류들을 뱉어냈다. 나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자동차 키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임님, 어디 가세요? 후배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물었다. 쓰레기 좀 치우러. 오후 4시 30분, 나는 다시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밟고 있었다. 이른 아침 내가 일일이에 신고 전화를 건 지 불과 1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내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넘겨보던 담당 수사관의 표정이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나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민원대 위로 쭉 밀어주었다. 맨 위에는 맘카페에 올라온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캡처본이 그 중간에는 박지영의 실명 인증 정보와 IP 추적 로그가, 그리고 맨 아래에는 내가 방금 전 병원에 들러 발급받은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진단서가 깔려 있었다. 수사관님, 나는 상대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하며 감정이 완벽히 거세된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박지영이라는 여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합니다. 동시에 박민수를 폭행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해 주십시오. 서류 뭉치를 꾹 누르고 있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어떤 형태의 합의도 절대 거부합니다. 나는 또박또박 한 글자씩 쐐기를 박듯 말했다. 저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뼛속 깊이 치르게 만들 겁니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거뭇거뭇해지고 있었고 서울의 초겨울 공기는 뼈를 스칠 만큼 매섭게 차가웠다. 나의 진짜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서 민원실의 자동문이 양옆으로 스르륵 열렸다. 바싹 마른 낙엽의 흙냄새를 머금은 서울의 초겨울 밤바람이 내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다. 얼음팩으로 찜질했던 왼쪽 뺨은 찬바람을 맞자 팽팽하게 당겨지며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다. 나는 코트깃을 바짝 세우고 자동차 스마트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8시, 나는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로펌의 프라이빗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광택이 나는 원목 테이블 위로는 갓 내린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백열등 불빛 아래로 따뜻한 김이 수직으로 피어올랐다. 내 맞은편에 앉은 최 변호사가 콧대 위로 흘러내린 금태 안경을 지그시 밀어 올리더니 내가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고요한 방안, 종이가 스치는 마찰음만이 유독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윤진아 씨, 최 변호사가 손놀림을 멈추고 맨 마지막에 있던 병원 진단서에 시선을 고정했다. 원하시는 건 단순한 이혼 조정이 아니군요. 폭행치상 신고 내역에 명예훼손 고소장까지 접수하셨고 이제는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파헤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상대의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싸움 방식입니다. 단순히 퇴로만 끊는 게 아닙니다. 나는 눈앞에 종이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차가운 위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판결로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그 인간은 단 한 푼도 쥐어주지 않고 맨몸으로 쫓아낼 거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낼 겁니다. 최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빨간색 펜을 들어 내가 100% 자금으로 매입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에 동그라미를 쳤다. 마포구 아파트는 결혼 전 윤진아 씨의 개인 특유재산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남편 측이 이길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남성 측은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떨어뜨려 보려고 예단비나 결혼준비금을 핑계 삼아 가정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기 마련이죠. 아까 남편 측에서 예단비를 줬다고 하셨죠?
나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앞으로 밀어주었다. 결혼 전 시어머니 이숙자가 제게 쥐어준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이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며느리 섭섭하게는 절대 안 한다고요. 나는 그 봉투를 쳐다보았다. 그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현관 타일 하나 깔 돈도 안 되는 액수죠. 최 변호사가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온도 없는 미소를 지었다. 200만 원이라. 이 정도면 법정에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펜 끝이 테이블을 가볍게 2번 두드렸다. 아까 본인 명의의 주거래 신용카드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회해 달라고 하셨죠. 뭘 의심하시는 겁니까? 무릎 위에 올려둔 내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다. 거친 코트의 촉감이 뼈마디에 닿았다. 결혼 전 3달 동안 인테리어와 혼수 준비로 너무 바빠서 그 카드를 박민수에게 맡겼습니다. 자잘한 소형 가전제품들은 그 사람 보고 사라고 했죠. 나는 테이블에 놓인 카드 명세서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오늘 오후 회사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상적인 가전제품 결제 외에 큰 금액의 현금 서비스 결제건이 여러 번 있더군요. 시간대도 전부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결제된 곳은 간편결제 플랫폼이었고요. 그 플랫폼은 주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와 연동할 때 쓰이는 곳입니다. 최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신속하게 명세서의 3번째 장을 넘겨 몇 줄의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1,5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여기 1,200만 원짜리도 있군요. 최 변호사가 헛숨을 들이켰다. 무려 4,7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서비스입니다. 이 돈이 전부 결혼 직전 3달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제 직업이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은하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간편결제 플랫폼의 송금 경로를 전부 추적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간 곳은 박민수 본인 명의로 실명 인증된 코인 거래소 계좌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짧고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에어컨 송풍구에서 희미하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박민수는 이 가정을 위해 단 1원 한 푼 보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결혼 전에 내 신용을 도용해 몰래 코인 투자를 했던 것이다. 그가 내세우던 그 알량한 가장으로서의 위엄과 그의 어머니가 떠들던 귀하신 며느리 운운하는 소리는 전부 거짓말과 절도로 쌓아 올린 빈 껍데기 위에서 벌인 연극이었다. 이건 심각한 기망행위이자 명백히 절도와 사기의 경계에 서 있는 범죄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철을 덮고 빨간색 펜을 꼬지에 꽂으며 달칵 소리를 냈다. 윤진아 씨, 아주 지독하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을 뺏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법정에서 미친 개처럼 물어뜯으려 들 겁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유리창 너머 서울의 잿빛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든 증거를 꼼짝 못하게 오감해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인간들 스스로 제 이빨을 부러뜨리게 만들 겁니다. 그 후 보름 동안 내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돌아갔다. 낮에는 회사에서 방대한 데이터 모델을 처리했고 밤에는 최 변호사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수십 번씩 검토했다. 박민수는 나를 몇 번 찾아오려 시도했다. 처음엔 회사 1층 로비에서 죽치고 기다리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그 후로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설처럼 쏟아졌다. 처음에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집으로 돌아와 같은 애원이었고 그 다음에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끝장을 봐야겠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하는 비난이더니 마지막에는 무능력한 분노로 점철된 저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차단하지도 않았다. 협박성 단어가 포함된 모든 메시지를 캡처해 그의 통제불능한 감정 상태와 지속적인 스토킹을 입증할 추가 증거로 최 변호사에게 넘겼다. 신우이 박지영은 맘카페의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들리는 말로는 경찰서에서 기절할 듯이 오열하며 자신은 그저 인터넷에 하소연을 좀 했을 뿐이라고 우겼다고 한다. 하지만 명백한 IP 추적 기록과 병원 진단서 앞에서 경찰은 법에 따라 그녀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마침내 재판 날이 밝았다.
서울가정법원의 복도는 채광이 밝았고 회백색 테라초 바닥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묵은 서류 냄새가 섞여 맴돌았다. 나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법정 밖 철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 옆에 앉은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준비 서면을 넘겨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열렸다.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박민수, 시어머니 이숙자, 그리고 시누이 박지영,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박민수는 구김이 잔뜩 간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 밑은 쾌하니 시퍼런 색을 띠고 있었다. 그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 역력했다. 이숙자는 법정에서 어른의 위험이라도 세울 작정이었는지 짙은 붉은색 한복을 빼입고 머리칼 하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맨 뒤에 따라오는 박지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으며 나를 보자마자 몸을 부자연스럽게 움찔거렸다. 벤치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이숙자는 즉각 걸음을 재촉했다. 구두 굽이 바닥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 독사 같은 년, 이숙자가 내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분노로 얼굴 근육이 떨리면서 화장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다. 내가 감히 내 남편을 법정에 세워? 내 딸 지영이까지 감방에 처넣겠다고? 내년 심장은 걔가 파먹었어? 내가 오늘 판사님 앞에서 내 그 사람 잡아먹는 본색을 다 까발려줄 거야. 그녀는 이곳이 법원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복도에 메아리가 칠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변호사들과 법원 경위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박민수가 다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안에 판사님이 다 들으십니다. 들으면 뭐 어때서? 이숙자가 아들의 손을 획부리치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다. 우리가 당당한데. 전현이 우리 집안 재산 다 꿀꺽하고 내 아들을 길바닥에 내쫓았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딨어. 최 변호사가 서류철을 덮고 일어나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숙자 씨,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반박을 불허하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말씀 조심하시죠. 계속해서 여기서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시면 즉각 법원 경위에게 제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따님은 현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제 의뢰인을 향해 또다시 언어폭력을 행사하신다면 그 역시 추가 고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숙자는 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용어에 기가 질린 듯 입술만 달싹거리며 더 쏘아붙이려 했지만 때마침 법정의 문이 열렸다. 실무관이 문가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호명했다. 원고 윤진아 대 피고 박민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양측 당사자 입정하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밑단을 툭툭 털었다. 맞은편에 선 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법정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재판석은 위압감이 느껴졌다. 나는 원고석에 앉았고 최 변호사는 내 왼쪽에 자리했다. 박민수와 그의 변호사는 피고석에 앉았다. 이숙자와 박지영은 방청석 맨 앞줄에 배정되었다. 재판장인 50대의 중년 남성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고개를 숙여 기록을 살피고 있었다. 원고 윤진아, 이혼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 피고 박민수, 이혼에는 동의하나 반소를 제기하여 마포구 소재 부동산의 재산 분할을 청구. 맞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양측을 번갈아 보았다. 네,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척이나 달고 다른 듯한 인상의 남자가 헛기침을 하더니 능수능란하게 말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해당 부동산이 원고 윤진아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혼인 준비 과정에서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고 측은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예단비를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가정재산 형성에 대한 피고 측의 명백한 기여도를 증명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라 이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리에 앉은 채로 차분하게 한 손을 들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막대한 노력과 예단비는 전혀 근거 없는 과장에 불과합니다.
재판장이 최 변호사를 향해 말했다. 원고 대리인, 말씀하세요. 최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 하나를 들고 실무관에게 다가갔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제3호입니다. 피고 측이 혼인 전 지급했다는 소위 예단비의 총액은 200만 원입니다. 반면 논란이 되는 마포구 부동산의 전액 매입 대금은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짜리 부동산의 200만 원은 비율로 따지면 1000분의 2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산 기여도를 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실무관이 문건을 재판장에게 전달했다. 재판장은 문건을 쓱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피고 측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피고 대리인, 200만 원의 예단비로 12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입니까? 피고 측 변호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억지로 변명을 쥐어짜냈다. 재판장님, 비록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남편 측 집안의 성의를 대변하며 나아가 피고는 혼인 생활 중에 혼인 생활은 시작조차 못 해봤잖아.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숙자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앞쪽 나무 난간을 두 손으로 쾅 치며 소리쳤다. 판사님, 내 아들은 신혼 첫날부터 저 여편네한테 쫓겨났습니다. 저 집은 원래 우리 아들 몫이 절반은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뭣도 없는 기집애가 혼자서 저렇게 큰 집을 날름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청석.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매섭게 법봉을 한 번 내리쳤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한 번만 더 법정 소란을 피운다면 즉각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자는 법봉 소리에 흠칫 놀라 머쓱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박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 아래로 두 손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다.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자 조용해진 법정 안에 그의 목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가정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빨간색 보안실이 붙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맞은편에 앉은 박민수의 숨소리가 눈에 띄게 거칠어질 만큼 그 동작은 아주 느릿느릿했다. 저희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조사하던 중 혼인 전 3개월간 피고 박민수가 원고의 신뢰를 악용하여 원고의 신용카드로 거액의 현금 서비스를 무단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말을 이으며 두툼한 명세서 뭉치를 실무관에게 건넸다. 법정 안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총액 4,700만 원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숨에 높아져 마치 망치처럼 법정의 마루를 내리쳤다. 이 자금은 전액 피고 박민수 명의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흘러 들어갔으며 현재는 모두 탕진된 상태입니다. 피고는 가정재산에 기여하기는커녕 거액의 빚을 짊어졌고 심지어 그 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려 시도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정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뭐라고? 방청석에서 이숙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 피고석에 잔뜩 웅크린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수야, 저 변호사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4,700만 원이라니? 무슨 가상화폐? 박민수의 얼굴은 핏기가 가셔 창백 그 자체였다. 그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몰래 숨겨둔 빚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변호사는 급히 고개를 돌려 박민수를 다그쳤다. 부인 카드로 코인을 했어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습니까? 그 돈 따면 금방 채워놓으려고 박민수는 거의 울먹이는 듯한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재판장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 자금 흐름도와 계좌 연동 기록들을 넘겨보았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종이가 넘어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피고 박민수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이 자금 흐름 증거자료 인정합니까? 박민수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힘을 꽉 준 탓에 손톱 밑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를 보듯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응시했다. 인정합니다. 그는 마침내 완전히 체념한 듯 의자에 푹 기대어 늘어졌다. 짝! 방청석에서 아주 매서운 따귀 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숙자는 어느새 피고석 난간까지 달려나와 자기 아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내 눈을 속이고 그딴 귀신씨인 짓거리에 돈을 빌려다 써. 4,700만 원. 내 목숨이라도 내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란 말이냐. 이숙자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난간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다. 뒤에서 박지영이 그녀를 끌어당기며 울부짖었다. 엄마. 여기 법정이야. 제발 이러지 마. 법원 경위, 재판장이 쾅쾅 법봉을 내리쳤다. 소란을 피우는 자들을 즉각 밖으로 끌어내세요. 건장한 체격의 경위 2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이숙자의 양팔을 꽉 잡았다. 이거 놔. 전현들을 잡아가라고. 저 독한 년을 잡아가란 말이야. 이숙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미친 여자처럼 발버둥을 치다가 법정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묵직한 방음문이 닫히며 그녀의 발악 소리를 완전히 차단했다. 법정 안은 다시 정막을 되찾았다. 헐떡이는 박민수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재판장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꾹꾹 눌렀다. 이 끔찍한 촌극에 대단히 진저리를 치는 듯 했다. 사실관계는 명확해졌군요.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펜을 쥐었다. 피고 측의 반소 청구는 그 어떤 사실적 근거도 법률적 타당성도 없으므로 본 재판부는 이를 기각합니다. 아울러 피고 측은 거액의 자금을 무단 횡령하였고 폭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므로 텅 빈 법정 안에 재판장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한 글자 한 글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지난 몇 달간 내 어깨를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서서히 증발하는 것이 느껴졌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그 어떤 얄팍한 승리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극도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판결은 너무나 뻔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박민수가 청구한 부동산 재산 분할은 그 자리에서 기각되었다. 그는 단 1원의 콩고물도 챙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빼돌린 현금 서비스 4,700만 원의 채무를 떠안아야 했고 추가로 내게 1,500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다. 그 막대한 빚은 안 그래도 위태롭던 그 반지하 단칸방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하늘에서 자잘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가 내게 악수를 청했다. 윤진아 씨, 축하합니다. 이제 완벽히 자유의 몸이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는 판결문 정본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하지만 아직 제 일이 100% 끝난 건 아닙니다. 최 변호사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 굳이 묻지 않고 돌아섰다. 나는 법원 앞에 있는 24시간 비즈니스 센터로 걸어 들어가 스캐너가 연결된 컴퓨터 자리를 결제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법원의 빨간 도장이 찍힌 판결문을 스캐너 유리판 위에 반듯하게 올렸다. 초록색 레이저가 슥 지나가자 종이 서류가 선명한 전자문서로 변환되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켰다. 내 이름과 주소는 검은색 모자이크로 가렸다. 하지만 박민수의 실명과 그가 소속된 부서명, 그리고 판결문 인정된 사실에 적힌 그 적나라한 문장들만큼은 보란듯이 뚜렷하게 남겨두었다. 피고 박민수는 거액의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하여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였으며 피고 박민수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며칠 전 미리 만들어둔 익명 계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했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박민수가 다니는 회사의 내부 커뮤니티 주소를 입력했다. 사내막 로그인이 필요한 게시판도 있었지만 내가 들어간 곳은 익명 제보 게시판이라 누구나 열람하고 첨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글쓰기 버튼을 눌렀다. 제목란에 나는 단호하게 몇 글자를 타이핑했다. 귀사 모 부서 박민수 직원의 사생활 및 법적 문제 고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자 퍼센티지 바가 1초 만에 100%를 채웠다.
마우스 커서가 붉은색 등록 버튼 위에 머물렀다. 박민수는 한때 맘카페 조리돌림이라는 사회적 매장을 통해 나를 무릎 꿇리려 했다. 제 여동생을 시켜 익명의 탈을 쓰고 사이버 불링으로 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자신의 사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그토록 즐기는 놈이라면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끝장내는 건 조작된 찌라시가 아니라 국가의 붉은 도장이 찍힌 팩트 그 자체다. 검지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다. 게시물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모니터에 팝업 창이 떴다. 컴퓨터를 종료하고 계산을 마친 뒤 비즈니스 센터의 유리문을 밀고 나왔다. 밖은 눈발이 한층 더 굵어져 있었다. 잿빛 아스팔트 위로 떨어진 눈송이들은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는 속도는 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불과 3일 뒤 나는 최 변호사로부터 박민수의 말로를 전해 들었다. 해고당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덤덤했다. 회사 인사팀에서 직접 그를 호출했다고 하더군요. 금융권 기업들은 직원의 개인 신용과 도덕성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폭행치상에 거액의 빚까지 들통났으니 회사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명목으로 단독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위약금 때문에 퇴직금조차 온전히 정산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데이터 로그를 지켜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예전에 노원구 쪽으로 착불로 보냈다던 그 3개의 택배 말입니다. 택배 기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다. 수취인 이숙자가 그 비싼 배송비를 못 내겠다며 길바닥에서 배달원과 고래고래 싸웠다고 하더군요. 결국 박민수의 옷가지가 처박힌 그 검은 쓰레기 봉투 3개는 반지하 빌라 밖골목길에 무단으로 버려졌고 그날 밤 폭우가 쏟아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시궁창 물에 퉁퉁 불어버렸답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프린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울릴 뿐 사무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지난 보름 동안 그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떤 지옥도가 펼쳐졌을지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눈에 훤했다. 박지영은 명예훼손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던 어린 여자애에게 형사전과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건 평생 공직사회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평생 며느리 군기를 잡으며 아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고 살던 시어머니 이숙자는 이제 그 고상한 자줏빛 한복을 벗어 던지고 기름때에 전 방수 앞치마를 둘러야 했다. 아들이 남긴 4,700만 원의 막대한 빚과 딸의 벌금을 메꾸기 위해 그녀는 강남구에 있는 대형 중국집 주방 보조로 들어가 설거지를 해야 했다. 그곳은 워낙 손님이 바글바글해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지옥 같은 곳이라고 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길을 지나칠 일이 있었다. 길 건너편에 선 나는 멀찌감치 열린 식당 뒷골목 문을 바라보았다. 구정물 튀 앞치마를 두른 바싹 마른 노파가 허리가 굽은 채로 탁한 물이 담긴 대야에서 기계처럼 접시를 박박 닦고 있었다. 계단 위에 짝다리를 짚고 선 중국집 사장이 젓가락으로 그녀의 머리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굼떠? 밥 얻어먹으러 왔어? 접시 하나만 더 깨 먹으면 오늘 일당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 노파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벌겋게 얼어붙은 두 손을 차가운 구정물에 담근 채 허리만 연신 굽실거렸다. 그게 바로 이숙자였다. 내 거실 한복판에서 하늘이 무너졌네 어쩌네 하며 발광을 하던 바로 그 여자. 나는 더 머무르지 않았다. 동정심은커녕 조소 한 자락 날려줄 흥미조차 느끼지 못한 채 몸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 주말 점심, 알람 없이 개운하게 눈을 떴다. 새벽 6시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침입자도 없었고 원목 마루에 냄비 뚜껑이 내동댕이 쳐지는 소음도 없었다. 세수를 마치고 밥을 차리는 대신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아파트 밖으로 나섰다. 단지 1층 상가에 새로 오픈한 아담한 한식당이 보였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다. 이모님, 갈비탕 하나에 공기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사장님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한 고기 향의 갈비탕이 나왔다. 사장님은 정갈한 밑반찬 접시들을 상위에 세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놓인 접시에는 아주 새빨간 배추김치 한 포기가 통째로 담겨 있었다. 사장님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은색 가위를 꺼내 들었다. 학생, 김치가 너무 큰데 내가 좀 잘라줄까? 나는 하얀 도자기 접시 위에 놓인 시뻘건 김치를 응시했다. 눈부신 조명이 그 붉은 색감을 징그럽게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마늘과 고춧가루가 버무려진 그 지독한 발효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순간 시야가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새하얀 벽지에 튀어오르던 핏빛 김칫국물, 바닥에 나뒹구는 그릇 파편, 귀를 찢는 쇳소리. 그리고 내 목을 옥죄어 오던 그 짠내 나는 비린 역겨움이 기억의 밑바닥부터 울컥 치밀어 올라왔다. 학생, 사장님이 의아한 얼굴로 나를 부르며 가위를 반쯤 벌렸다. 나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고 초점을 다시 맞췄다. 모든 환영이 물에 씻긴 분필 자국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려 사라졌다. 내 눈앞에 놓인 건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밑반찬 한 접시일 뿐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사장님이 들고 있던 가위를 건네받았다. 손에 쥔 쇠붙이의 감촉은 서늘하고 묵직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사장님을 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자를게요. 손목에 힘을 주어 나를 맞물렸다. 싹둑. 경쾌한 쇳소리가 울렸다. 시뻘건 김치 이파리가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잘려 하얀 접시 위로 사뿐히 떨어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지도 않았고 비명도 고함도 없었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젓가락을 들어 그 조각을 입에 넣었다. 서늘하고 시원했다. 적당히 익은 산미의 아삭한 매콤함이 감돌았다. 그저 평범한 음식 한 입일 뿐이었다. 내 식탁 위에 얌전히 놓여 언제 먹을지, 어떻게 잘라낼지, 아니면 아예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지 온전히 내 통제하에 있는 존재. 이것은 더 이상 내 세상 그 무엇도 더럽힐 수 없다. 나는 음식을 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숟가락을 들어 따끈한 갈비탕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잿빛 구름을 뚫고 나온 서울의 겨울 햇살이 투명한 유리창을 넘어 티 없이 맑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따스한 온기가 위장 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오늘 나의 이 식사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하루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